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 예상 밖 폭설에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선 탱크로리 차량이 뒤집혔고 접촉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지원단체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 대북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143명의 의원들이 5.18 망원 규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들의 꼼수 징계라는 비판에 당규를 무시하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 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릅니다.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받아들인 6년 만의 인상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4년 만에 2,8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 시인의 폭로는 진실이라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고일의 관세를 매기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쏟아지는 눈 때문에 출근길에 이어서 퇴근길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젖어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디론 퇴근하는 차량 행렬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잠시 그쳤던 눈은 오후 3시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조금씩 잦아들면서 서울 도심에선 퇴근길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구름대가 이동하는 경기 남부와 중부 내륙엔 아직 강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앞서 아침엔 많은 눈이 내려 출근이 늦어지거나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은 최대 3cm까지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기상청은 눈이 1cm 남짓 쌓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눈구름대가 예상보다 오래 머물면서 중부지방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은 눈이 5cm 정도 쌓였습니다. 눈은 밤늦게나 돼야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길이 얼어붙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등을 운행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사실 수도권에 눈은 새벽부터 내렸죠. 그래서 출근길부터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극심한 정체도 어쩔 수 없었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 위에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운전자 구조를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교에서 22톤 탱크로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를 피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차량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눈에 도로가 미끄러워져 사고가 난 것인데 사고 처리에 1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대교 인근에서도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와 승합차 간 접촉사고가 나며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오전 8시쯤 15인승 봉고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 파악한 교통사고만 32건, 눈이 오지 않았던 어제의 8건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기습적으로 내린 눈에 사고까지 속출하며 출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5.18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장단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장단 중 대구와 경북 이 2곳은 빠졌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 뜻을 같이 하긴 한다고 합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5.18 망원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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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장단과 광주 전남 시도의원이 5.18 민주묘역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5.18 역사 왜곡과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만원 씨를 처벌하고 김진태와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고 무독한 당사자와 국회의원들은 150만 강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5.18 민주영령과 유족 앞에 사죄
해야 합니다. 전국 17곳 시도의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5명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 경북도의 의장은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묘역 참배에 불참한 데 이어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산 시민들도 같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산이고 또 다른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유관단체와 광주시민단체 110여 곳은 내일 광주의 전남도청 앞에서 10,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4당 의원들이 망원 규탄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름을 올린 의원이 무려 143명이나 됐습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 기념공원에 가보면 4,000명의 이름이 다 쓰여 있거든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국회의원 143명의 주최로 열린 5.18 망언 규탄 토론회. 여야 4당 지도부를 비롯해 수십여 명의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등 발 디딜 틈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규탄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도 분노하는 의원이 많다며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국회 제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본회의에서 표현을 되면 나는 반드시 제명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원님들 제가 여러 분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당 일부에서 요구하는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공자 자랑스럽잖아요. 사실 이거는 알리는 게 그 이름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왜 숨기고 삽니까? 이건 정말 5.18 유공자인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일인 만큼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의 긴밀한 공조 속에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5.18 모독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게 내린 한국당의 자체 징계가 꼼수라는 비판에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당헌 당규를 따르지 말라는 거냐? 북한식 정치 체제인 인민민주주의라도 하라는 거냐며 따져 물은 겁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조치를 두고 꼼수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한국당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조치라며 후보 등록을 한 경우엔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평검사 시절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징계가 흐지부지 된다는 식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여야 4당의 공세에 대해 법치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식 정치체제인 인민민주주의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치주의 하지 말고 당헌 당규 다 무시하고 헌법 법률 무시하고 다 하자면 그거는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5.18 폄훼 발언을 앞장서 비판했던 김무성 의원도 해당 의원들의 사과와 자숙이 우선돼야 하지만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거들었습니다. 한국당의 안간힘에도 5.18 폄훼 논란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최근 5.18 망언과 관련해 한국당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주도하기도 했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게다가 문제의 진원지격인 지만원 씨는 아웅산 사태도 광주에 있었던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한국당에서 벌어진 5.18 논란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수구 반동적인 집단 속에 개혁 보수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수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지난해 말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고 바른미래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김현철 씨가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아버지 YS의 사진을 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5.18 폄훼 논란의 진원지격인 지만원 씨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1983년 아웅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북한의 테러범과 5.18 광주항쟁 당시 찍힌 일부 시민군의 흑백 얼굴 사진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위한 첫 TV 토론회. 새 후보는 저마다 한 표를 호소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념과 비난만 있고 경제 문제 같은 것에 대한 대안은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소 서먹한 얼굴로 악수를 나눈 새 후보는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드님이 군대를 가서 보직도 이례적으로 두세 번 바뀌면서 점점점 편안한 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좀 잘 좀 알아보고 그러고 질문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다시 돌아온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촛불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깃했던 모양이죠. 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경선 전에 이 점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김진태 후보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지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 태극기 시민들이 뭐 일부 뭐 그런 게 혹시나 우려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후보자들은 다음 주 대구, 부산 등에서 연설회를 열고 5차례의 추가 TV 토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집권 3년 차이니만큼 오래 하지 못하면 아예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점기 검찰과 경찰이 국민에게 군림했던 과거까지 거론하며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칼찬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 열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삐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고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권력층과 검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관련 법안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수사권 조정 대상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빠졌습니다.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상위 부서의 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두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인 올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또다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문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구호단체에 대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주고
여행금지 면제를 또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당근을 내밀고 있는 거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영양 결핍 상태라는 내용의 UN 식량농업기구 최근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엄격한 제재 이행으로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제재 완화를 언급하고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ow we foster, reduce tension, reduce military risk, take down that risk so that we can get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as well.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미국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며 이제는 그것을 이행하는지 봐야 할 것이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목소리는 북한이 충분한 실행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양자간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거론된 종전선언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인데 북한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김혁철 라인의 실무 협상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북미 양자 간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 채택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주고 비핵화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은 그간 거론됐던 종전선언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합의입니다. 통신은 미국이 단기간에 전쟁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제안했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신고 등 실행 계획에 난색을 보이면서 2차 회담 전까지 합의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채택 여부는 다음 주 있을 추가 실무 협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In fact, my team will redeploy to Asia here in a day or two to continue conversations around all elements that were discussed back in Singapore.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는 북미 두 정상이 과연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물로 북미 워킹그룹 구성을 꼽았습니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실무협상단의 합의만 해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걸까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에서 문정인 특보는 현 상황의 비핵화 단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질적 과정에서 보면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 약속은 했지만 행동으로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은 북한 핵무기 신고와 사찰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에 이 신고 사찰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영변 시설 플러스에서 플러스 알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문 특보는 두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의 합의에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없으면 쌍방이 배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박 2일 회담 동안 로드맵을 확정할 수는 없는 만큼 북미 워킹그룹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야만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거는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 특보는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남북미 중 4자 회담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프로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베트남이 손님 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각국 기자들이 회담 소식을 타전할 국제 프레스센터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조창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베트남은 기대감에 가득 부풀어 있습니다. 하노이 시내에선 물청소를 하거나 꽃을 새로 심는 등 손님 맞이 준비가 분주합니다. cái công tác trang trí nó rất là đẹp, đặc biệt là cái khu vực quanh Hồ Gươm. 베트남은 이번 회담을 경제 발전과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응우엔 총리는 베트남의 발전 모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국제 프레스센터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하노이 국제전시장 내부에선 이미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흘 전쯤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công này xong trước ngày 20 để bàn giao để mở họp báo ở đây. kế hoạch xong trước ngày 20. 공사를 모두 마치면 4,300제곱미터 크기의 이곳 전시장에서 전 세계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회담장으로 거론되는 국가 컨벤션 센터와는 거리가 있지만 2천여 명의 기자를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우리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프레스센터를 마련하고 자국 취재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가 결국 사직 처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끝이 아니고 소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국회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자 잠시 뒤 한 남성이 차량으로 뛰어들어 안에 타고 있던 남성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분신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사진이 SNS상에 떠돌았는데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7급 비서 이모 씨는 자신의 SNS에 통구이라고 표현하며 애국자께서 심장에 불을 질렀다고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도 자신과 보좌진 모두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비서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죽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하며 해당 비서를 채용한 소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눈이 내리던 아침,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눈비를 막기 위해 깔아놓은 철판 때문에 진화가 더 힘들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회색 연기가 낮은 점포 천장 위를 뒤덮습니다. 연기는 금세 골목을 채우고 위로 퍼져나갑니다. 불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좀 크게 났겠다 싶더라고요. 아까는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데 지금 건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기 풍경이 아예 안 보였어요.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 안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불은 점포 3곳을 태우고 4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오전 이른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이 급하게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불은 1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오래된 기와지붕 위에 눈비를 막으려고 철판을 깔아놓은 곳이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대한 그 특성 때문에 이 불의 규모에 비해서 좀 잔화 정리가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출근 시간대 시장 내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제기동 부근 1km 구간이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명장은 무형문화재를 말하는 만큼 그 분야의 권위자를 뜻하죠. 그런데 도자기 분야의 한 명장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인 작품으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자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자기 수백여 점이 보이고 한 가운데엔 한국 무형문화유산 명장 인증서가 보입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이 명장은 폭력 피해 아동을 돕는 등 봉사활동에 앞장서 경찰 추천으로 공로상까지 받은 김모 씨.
손님으로 찾아간 취재진에게 김 씨는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제가 조금 유명해. 미국에서 온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막 이런 기법이 없겠지. 제가 한 작품을 꼭 갖고 있어요. 내 로고예요. Life like a circle. 근데 끊임없이 만드니까 이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로고 외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박힌 도자기가 곳곳에 보입니다. 전직 직원들은 경기도 이천의 초벌 공장에서 사온 도자기가 명장 김 씨의 작품으로 둔갑했다고 증언합니다. 손님들이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걸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작품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직원들은 또 김 씨가 수차례 성적 비하를 하는 막말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면서 여자로서 다가가려고 한다. 방금 모텔에서 나왔다? 남자 꼬시고 와갖고 저기다 지금 컵 살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80만 원을 생각하셨대요. 100만 원 위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90만 원으로 하자. 오케이, 가. 전 직원들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명장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용돈을 준 것이라며 반박했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죠. 영업사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으면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에 있는 한 대형 통신회사 대리점. 이곳 점장 최모 씨는 위탁직 판매원에게 실적을 높이라며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데 이 어? 우리 열사새끼 무조건 하자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적당히 해. 또 최 씨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실적이 낮으면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습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은 전화나 아니면 대면으로 해서 걸레마도 못한다는 핸드폰으로 매번 CCTV를 켜놓고 모이면은 또 어디 갔노? 고객 신분증까지 동의 없이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관리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 올리면 그 매일 거기도 차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차에 있는 번호를 많이 땄어요. 나가서 한두 시간 번호 따가지고 반찬 한 통 줄 테니까 오라. 하지만 최 씨 측은 판매원이 거짓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 확인 차원이었다며 서류를 올린 뒤 바로 지우도록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유독 이 대리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울산과 부산 등에 있는 다른 대리점에서도 점장에 의한 폭언과 욕설,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욕하는 거는 수시로 전화 올 때마다 전화하다가 얘 팀장님, 얘 점장님 하는 순간 야이 부터 시작해서 통신사 측은 해당 대리점들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 절반의 난방비는 0원으로, 나머지 절반의 난방비는 2배 이상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0원 나온 세대에 요금을 나눠내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침기에 숫자 표시가 안 됐으니까 얼마를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신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한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200여 세대 단지의 절반 가까운 900여 세대의 난방비가 0원으로 책정되면서 다른 세대의 난방비가 전가된 겁니다. 전년도에 동일량을 사용한 달하고 이제 이번 연도에 그 같은 양을 쓴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난방비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부에 있는 검침기로 각 세대의 난방 사용량을 확인하는데 검침기가 고장나거나 건전지가 다른 탓에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검침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사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난방비 0원 세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명선 7명이 한다고 2250세대를 그 숫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원을 증원하면 관리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몇 년 전 김부선 씨를 난방열사로 만들었던 난방비 영원 사태.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측은 즉각 실태 점검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은 20, 30대 창창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화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유족은 황망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참변을 당한 30대 김모 씨는 8년 전 입사했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결혼을 하고 집까지 장만했지만 단란한 가정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불만은 크게 없었어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어린애들하고 같이 더 현장에 투입됐다는 자체가. 조립동 근로자였던 20대 김모 씨는 사고 다음 날이 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인턴 사원으로 입사해 지난달 꿈에 그리던 정규직이 돼 기뻐했던 김 씨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책임감도 굉장히 좋았고 애들 관리도 잘했고 굉장히 안타깝지. 경찰은 2차 합동 감식과 함께 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시립대에 지원한 수험생이 추가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지만 1초 만에 끊기는 바람에 탈락했습니다. 마감 시한이 밤 9시인데 전화 도중에 그 9시가 넘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립대에 지원했다 탈락한 한 수험생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추가 합격 마감 시간인 어제 오후 9시. 학교 측에서 걸려온 전화가 1초 만에 끊겨 1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마감 시간이 지났다며 추가 합격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글을 올린 학생은 이럴 거면 왜 9시가 다 돼 전화를 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립대 측은 입학처 담당자가 8시 59분에 전화를 걸다가 마감 시간인 9시가 되자 전화를 끄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립대 측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입생 등록 마감 시간인 오늘 오후 4시, 시립대 측은 결국 고민 끝에 해당 학생을 입학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9시 전에 그 충원 의사하고 9시 1분에 입학 의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입학 절차를 갖는 게 타당하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은행의 지연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 입금 마감 시간을 넘긴 수험생의 입학이 취소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낚시가 레저 스포츠로 인기를 끌면서 낚시 인구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무려 77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1kg씩만 잡아도 7,000톤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얼마 이상은 잡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잡아 이제는 어족자원 고갈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신고된 것만 4,500척이나 되는 낚싯배도 온 바다를 다 휘젓고 다니다 보니 사고도 잦고 단속도 쉽지 않죠. 또 단속을 하더라도 음주나 구명조끼 착용 같은 안전수칙 여부만 확인할 뿐 정작 이 수산물을 얼마나 잡아서 어디에 얼마나 판매하는지에 대한 단속이나 이를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제주도 남동쪽 먼 바다에서 구조 요청을 보낸 어선에 올라탑니다. 이 배의 선장은 승선원을 선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낚시객이었습니다. 지금 낚시 승객으로 오신 거죠, 다? 네. 낚시객은 가까운 바다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이들이 노린 건 한 마리에 2만 원을 호가하는 갈치입니다. 구조 요청을 했다가 피의자 신분이 된 선장은 비수기에도 갈치를 내다 팔고 싶었던 낚시객들을 먼 바다까지 데려가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낚시 여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잡은 고기를 일부 수협에다 개인이 판매해가지고 영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낚시 인구 급증과 맞물려서 연간 100만 톤이 넘던 연근해 조업량이 최근 90만 톤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낚시로 잡아들인 수산물을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쓰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을 걷고 포획량을 제한하는 등 낚시 활동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부가 2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자치경찰제. 지역의 민생 치안, 교통사고, 성폭력 등의 사건을 맡는다고 하죠. 광역범죄나 형사사건 등을 맡게 되는 국가경찰과 구분됩니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명분도 있지만 국가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경찰이 민생 치안에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에 앞서서 우려도 큽니다. 먼저 지역 구획이나 업무 영역, 쉽게 말해서 누구의 일인지 책임 소재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건을 보면 시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게 적지 않거든요. 당장 광역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협조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안 그래도 지금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또 업무가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보호,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하죠.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일반 형사수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다면요? 또 교통법규 위반자가 지역을 넘나들면서 도주를 하고 있다면요? 수사 지휘권 우선순위도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다면 범죄자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무늬만 경찰이 될 우려가 높은 겁니다. 예산도 걱정입니다. 2021년까지 4만 3천 명의 자치경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자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당적이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정부도 다양한 우려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대책은 제도 발표와 함께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발표 따로, 대책 따로가 아니고요. 자치경찰로 가는 길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최영미 시인이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 개간지에 실은 시 괴물입니다.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 행위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겁니다. 최 씨는 이후 직접 언론에서 이를 폭로하며 1994년 서울의 한 술집에서는 고은 시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은 시인에 대한 다른 성추행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면서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언론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차례의 공판에서 고은 시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 사건에 대한 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최 씨의 폭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정의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다만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2008년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술자리 성추행 의혹은 허위로 보고 박 씨에게는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가량 오르고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수단인 광역버스, 이 M버스 요금도 2,800원까지 오릅니다. 참, 내일부터는 서울 택시 요금도 오르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 상승에 이어 다음 달부터 버스 요금도 오릅니다. 전국의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일명 M버스 요금은 평균 12.2% 인상됩니다.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 만에 요금 인상입니다. 서울에서 강원 속초로 가는 시외버스 요금은 13,300원에서 15,100원으로 1,800원, 전북 임실까지는 2,200원 오릅니다. 고속버스는 부산까지 1,800원, 광주 1,300원, 강릉도 1,000원 넘게 오릅니다. 수도권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M버스 요금도 경기도에선 400원, 인천에선 200원 비싸지면서 2,800원으로 일제히 오릅니다. 여기에 지방 택시 요금이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됐다는 점을 들며 지방 공공요금 인상마저 예고했습니다.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어 온 점, 이용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토부는 광역 알뜰 카드를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 정액권을 발행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미 엄청난 비용을 들여 프랑스 회사에 조사를 맡기고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짓지 않고 김해공항만 확장한다고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하지만 다시 논란이 일고 있죠. 최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면서부터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부산시는 대구와 경북과의 갈등이 없다면 가덕도 신공항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대구와 경북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덕 신공항과 대구 통합 신공항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 1개 이상의 공항이 있고 이 중 10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공항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3,534억 원입니다. 지역민들의 바람하고 이 공항의 그 성공과 다른 문제거든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자동차 수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미 상무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받고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지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많이 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자마자 또 불똥을 맞는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미국에서 당장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린 무역 수지가 최대 100억 달러, 11조 500억 원이 줄어들고 1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안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보다 37% 줄이면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3가지 수입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 규제의 명분을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이 EU, 일본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역시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횟수에 따라 해당 가수에게 보상이 갑니다. 저작권 때문이죠.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해주는 책은 몇십 번을 대출해가도 작가에겐 보상이 안 가죠. 대출해가면 그 책은 사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중견 작가 임정자 씨는 20년 동안 35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자신의 책들이 꽂혀 있고 대출도 수천 번 이상 됐지만 임 씨는 한 번도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가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작품을 쓰려면 취재도 나가야 되고 작가들은 자신이 창작해낸 그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되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줄 때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일명 공공대출 보상권이라고 불립니다. 이미 해외에선 덴마크, 캐나다 등 35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75%가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가단체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작가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줘서 저작재산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는 작가님들 창작 활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 지원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도 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예산 문제는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문화 융성의 기본이 되는 저작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배임에 징역 3년, 조세죄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4조 원 넘게 줄어든 1조 1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거래 감소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2조 원 이상 축소된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은 걷기도 어려운데 소리에 의존해 눈밭을 휘젓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패럴림픽 스키 첫 금메달을 노리는 최사라, 최길라 자매를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이드가 앞에서 길을 잡아주면 무전기 소리에 맞춰 방향을 틉니다. 초인적인 감각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시각장애인 스키. 16살 최사라는 입문 4년 만에 국내 1인자가 됐습니다. 장애인 동계체전 2관왕에 오르며 양재림의 10년 독주를 끝냈습니다. 쌍둥이 동생 최길라는 아깝게 모두 3위. 자매가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휩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히지 않게 할 거예요. 무홍채증을 갖고 태어난 사라와 길라는 초점을 맞추지 못해 사물을 흐릿하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며 균형 감각을 키웠고 2015년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스키를 접하고는 새로운 세상에 눈 떴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밖에 없어서 못할 건 없어요. 엄청난 집중력과 많은 훈련으로 일치월장해 최근 나란히 국가대표에도 뽑힌 자매. 세계 1위인 아이그너와 격차도 급격히 좁히고 있습니다. 저희 동갑인 오스트리아 선수와 경쟁해서 꼭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따고 싶어요. 영혼의 파트너이자 평생 라이벌인 쌍둥이의 도전과 함께 한국 패럴림픽 스키 사상 첫 금메달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선수들의 개인기 부족과 창의성 부재가 꼽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축구의 뿌리인 유소년 축구의 판을 바꿨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대회를 기존 초등부 경기장보다 작은 곳에서 골키퍼를 포함해 8명만 뛰는 8인제로 바꿨습니다. 잉글랜드나 벨기에에서 유소년 기량 발전을 위해 하는 스몰 사이드 게임을 도입한 건데 기술 향상과 창의적인 플레이 유도가 목적인 만큼 경기 규칙이 독특합니다. 선수 스스로 판단하게 경기 도중 지도자의 지시를 금지한 게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축구를 할 때는 지도자 목소리가 많이 났는데 지금 보면 선수들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선수들이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선수 교체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선수가 실전 감각을 쌓게 했고 골키퍼의 골킥이 중앙선을 못 넘게 해 수비 지역부터 공격 전개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볼터치도 더 많이 하고 자기가 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력이 잘 늘 수 있어요. 11인제보다 더 많은 슈팅과 패스, 더 빠른 경기 속도로 펼쳐지는 8인제 축구. 8인제 축구가 한국 축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선수들의 개인기와 창의력을 끌어올릴 열쇠가 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려 출퇴근길 불편을 줬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다시 눈이 시작돼 자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내린 눈이 쌓여 주말 아침에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며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은 오전에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 춘천은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한낮 기온 5도, 대구는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이 보여준 인류의 잔혹한 현실. 예멘에 사는 12살 소녀입니다. 몸무게는 고작 10kg, 2살짜리 아기의 몸무게에도 미치질 못하죠.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예멘에서는 지금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직 국제사회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